간첩은 동해안에 침투되었습니다. 수류탄 투발과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사는 아들을 두고 있는 아들의 이름은 남조선 혁명을 줄인 남혁이라고.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려 했던 북한 공작원들은 대남 침투, 테러 공작, 정보 수집 등 북한 대남 공작의 상징 간첩. 이제 간첩은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다. 간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그러나 우리 곁에 은밀히 숨어들어 보이지 않는 공작을 펼치기에 더욱 경계해야 할 대상인데, 적화 통일의 야욕을 위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 공작 도발 간첩. 그 은밀하고도 위험한 도발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본다. 여러분, 간첩 신고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111, 113, 1337. 간첩 신고 번호가 이렇게 여러 개인지 몰랐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간첩 이야기나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언제부터인가 간첩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등장하는 흥미로운 소재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09년 전 조선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을 암살하기 위해 북한 간첩 2명이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011년에는 북한 대남공작기구 225국의 주도 아래 왕재산 간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간첩 사건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나 국지전 같은 무력 도발은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명확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을 이용한 도발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 중요한 기밀을 빼내거나 주요 요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그야말로 암암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더욱 위협합니다. 은밀하고도 대범하게 우리 안으로 숨어들어와 보이지 않는 공작을 펼치는 도발, 간첩. 그렇다면 간첩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기록된 간첩 일원은 누구일까요? 1950년 6월 38선 이남과 이북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다. 남침을 준비 중이던 북한은 군 전력을 38선으로 옮기며 크고 작은 도발들을 일으켰지만 남한 사회는 비교적 평화로웠다. 1950년 6월 24일 0시엔 내내 발령 중이던 군부대 비상경계령도 해제됐다. 그러자 장병 절반이 농산일을 돕기 위해 휴가와 외박을 나갔다. 누군가가 국군 작전을 공작해 오도했던 것. 주범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서울에서 간첩 활동을 벌이던 성시백이었다. 성시백은 민족주의 세력을 친북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포섭 활동을 펼치는 한편 뿌락치를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공작을 벌였다. 또한 10여 개 언론사를 운영하며 50총 선거에 개입, 전국을 혼란시키고 정치 동향과 기밀을 수집해 김일성에게 보고했다. 이 후보자들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밀수 사건까지 벌이며 남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국방부 등 각 분야에서 포섭한 공작원만 무려 112명. 그야말로 성시백은 대남 공작으로 남한을 뒤흔든 최초의 거물간첩이었다. 남한 사회 내에 뭐 혼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장하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자료들, 특히 이제 군사 정보들을 수집해서 북한에다가 이제 보고하는 그런 게 주로 이제 간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6.25 전쟁 발발 직후 사형된 성시백. 하지만 북한은 그에게 공화국 영웅 1호란 칭호를 내리며 남조선 혁명가로 칭송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체제 경쟁이 본격화되자 김일성은 월북자들을 간첩으로 집중 양성해 난파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잇따른 간첩 사건 보도로 시끄러웠다. 육군 보안사령부는 경기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지하당을 조직하고 현 집권당의 삼선 저지와 반미운동을 벌여오던 외장 부부간첩 박광찬, 문정숙 등 3명을 검거하고
당시 간첩들의 주 임무는 남한 내에서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지하당 구축이었다. 박헌영이가 김일성을 꼬드겼어요. 북한군이 38선만 돌파하면은 남한에 있는 10만 남로 당원이 봉기를 해서 북한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전히 남한을 평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하고자 했던 것이 남한 내 지하당 구축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북한군의 장기 고정 간첩단 27명을 검거했음을 발표했습니다. 1968년 전라남도 임자도를 후방기지 삼아 지하당을 만든 대규모 간첩단이 체포됐다. 특히 김종태는 북한 공작금으로 월간지를 창간해 좌익계 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펼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북한이 김종태를 구출하라고 지령을 내렸을 정도로 김일성의 지하당 구축에 대한 집념은 강했다. 남한에 자생적으로 친북주의자들을 북한의 공작원이 와서 매수를 해서 대규모 대학가에 대학 교수라든가 국회의원들을 망라해서 대규모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내부 봉기를 통해서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남파 간첩이 좌익계 학생이나 반체제 지식인들을 포섭해 지하당을 만들려는 공작은 1980년대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강력한 반공 분위기 속에서 간첩 검거율이 늘어나자 북한의 간첩 침투 양상은 점점 달라졌다. 1996년 7월 국내에서 이슬람 학자로 활동하던 레바논계 필리핀인 무하마드 깐수가 체포됐다. 알고 보니 외국인으로 위장 참입한 북한 간첩 정수일이었던 것이다. 한국에 있는 부인이 맞습니다. 필리핀 국적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외모와 탁월한 외국어 실력, 철저한 위장으로 누구도 정수일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어떻게 간첩 활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외국에서 완전히 외국 사람화해서 현지인화해서 남한에 침투시킬 정도로 과거 한 7, 80년대, 90년대 이때는 대남 공작에 열을 올리던 시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정수일을 외국인으로 위장시키고 간첩 훈련을 시킨 곳은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해외정보부. 공작원 해외 파견과 대남 정보 수집 등을 도맡고 있는 부서다. 대표적인 또 다른 대남 공작기구는 노동당 산하의 225구, 간첩교육, 난파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1970년대부터 젊고 유능한 간첩, 새세대 공작원을 양성해왔다. 처음엔 소문으로만 떠돌던 새세대 공작원 양성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1995년 충남 부여에서 30대 간첩 2명이 총격전을 벌이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생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생포된 간첩은 김동식. 조사 결과 그는 15년 동안 간첩 교육과 남한 사회 적응 훈련까지 철저히 받은 새세대 혁명 공작원이었고 거액의 공작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남한화 교육을 많이 받아서 남한의 어느 지역에 가도 특별히 당황하지 않고 쉽게 남한 사회에 동화해서 공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간첩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이들이 새세대 공작원, 새세대 간첩이다. 1997년 울산에서 공작을 벌이다 체포된 남편 최정남과 아내 강현정도 새세대 공작원 출신이었다. 수년간 혹독한 간첩 훈련을 받은 두 사람은 1990년 결혼과 동시에 부부 공작조란 이름으로 난파됐다. 부부로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활동을 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과 친하든가 뭐 어느 특정 지역을 갈 때 검문 검색을 피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부부 간첩을 선호하죠. 1997년 7월 30일 부부는 위장어선을 타고 평남 남포항에서 출발, 해군 작전지역 밖인 서해 공해상을 통해 거제도로 침투했다. 젊은 공작원답게 부부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침투 이후 20일간 경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을 다니며 간첩 장비 은닉 장소인 드보크를 확보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정간첩 심정웅과 접선해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유사시 서울 철도망과 지하철망을 폭파시킬 목적으로 40년 가까이 철도 업무에 종사한 자였다.
포섭 대상자의 신고로 침투 수억 달 만에 체포된 부부. 그러나 아내 강연정이 립스틱 안에 숨겨온 독약 앰플을 먹고 자살해 혹독한 북한의 간첩 교육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간첩 사건들. 북한의 은밀한 대남 침투 공작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보신 것처럼 북한은 6.25 전쟁 이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간첩을 난파시키며 다양한 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전쟁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력 도발이 있는데 북한은 왜 굳이 간첩을 이용해 도발을 일으키는 걸까요? 김일성은 6.25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력만으로는 한반도 조카 통일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후방 지역에서의 남로당에 의한 민중봉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반도 조카 통일에 실패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때문에 김일성은 한국 내에서 북한 정권과 내통할 수 있는 강력한 지하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의 간첩 양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간첩은 어떻게 양성되는 걸까요? 1961년 김일성은 비밀교실을 통해 중등 학력 이상의 남한 출신 중에서 성분이 우수한 계층을 선발, 단기 밀봉 교육을 시키고 전부 난파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밀봉이란 말이 생소하시죠? 밀봉이란 간첩 등 특수 목적을 수행하는 요원을 만들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비밀리에 시키는 교육을 말합니다. 북한 정권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사상이 투철하고 신체 조건이 뛰어난 엘리트들을 선발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엘리트들은 김종일 정치대학 같은 간첩 양성소로 보내져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북한에서 연구실장으로 일했던 인민무력부 보위대학도 학생들에게 각종 특수훈련을 가르치고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 간첩 양성소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간첩 양성소에 들어가면 절대 충성과 비밀 엄수 서약을 하고 만약 신분이 탄로나거나 쫓기게 되면 독약이나 권총 등으로 자폭하는 교육도 받습니다. 임무에 대한 포기는 있을 수도 없으며 당을 배신하는 것을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 공작원으로 선발되면 그때부터 대남 공작기구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대남 공작기구에서 남으로 보낸 간첩의 수는 1950년도부터 60년대까지 약 1000여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들어서면서 간첩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1960년대 대한민국은 반공교육이 매우 철저했습니다. 거리마다 간첩 신고와 포상금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고 학교에선 매년 반공표를 공모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간첩 식별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군복 차림에 일반 혁대를 메었거나 또는 일반 농구화를 착용한 자, 또한 지나는 행인에게 검문소를 묻는 자, 유행을 모르는 이들의 옷차림은 철에 맞지 않거나 어딘가 어색하기 마련입니다. 쌀 2kg만 좀 사다 줘요. 2kg. 두 대겠죠? 낯선 용어나 수상한 말투를 쓰는 자는 간첩으로 단정하고, 담배 주시. 무슨 담배를 드릴까요? 자, 아무거나 주시. 예? 한가운데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남북한의 문화, 관습 등의 차이로 간첩들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일례로 체포 후 일본인으로 위장했던 김현희도 숭늉으로 입가심을 하다가 정체가 탄로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고요? 일본인들은 식사 후 물로 입가심을 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져 간첩 신고까지 급증하면서 간첩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매우 많았던 것이죠. 그러자 김종일은 젊고 유능한 새세대 공작원을 양성하라고 지령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신세대 간첩을 키우라는 지시였습니다. 제가 평양 외국어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동창생들도 상당수 새세대 공작원으로 뽑혀갔습니다. 새세대 공작원은 전후에 태어난 혁명 2세대들로 10년 이상 간첩 교육과 해외 연수를 받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문화, 상식 교육까지 철저히 받고 난파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들의 대남 공작은 대범하고 당당했습니다. 새세대 공작원이었던 부여간첩 김동식은 북한 간첩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노골적으로 포섭 활동을 벌였고, 최정남, 강연정 부부 간첩은 석 달 동안 전국을 활보했지만 아무런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제1동포와 탈북자를 간첩으로 포섭하고 침투 경로를 확대하는 등 이른바 간첩의 수준을 높인 것이죠. 동시에 북한은 또 다른 형태의 간첩을 양성합니다. 무장한 채 국군 방어망을 뚫고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원, 바로 무장공비들인데요. 이들이 한국에서 벌인 도발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올 인물 또한 무장공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 3월 말 서울의 한 교회에서 백발이 성성한 목사를 만났다. 벌써 40년 넘게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제2 인생을 살아왔지만 사실 그는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난파된 무장공비였다. 지금 내가 68년도에 1월 20일 날에 북한 무력부 총정찰국에서 내가 지령받고 나올 때 그때 27살이었는데, 그는 1968년 북한이 일으킨 이른바 121 사태의 유일한 생존자 김신조 씨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턱밑까지 침투했다.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이루어진 끝에 29명이 사살됐고 1명은 북으로 도주했다. 그리고 1명이 투항하면서 상포됐다. 그가 직접 밝힌 침투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번에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기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내부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따를 거하고, 바로 대통령 암살 기도였던 것. 당시 대한민국은 강력한 반공주의를 선언한 박정희 정권이 등장해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래 수출 중심 산업을 육성해 나갔고 경기도 점점 활기를 띠었다. 김일성에겐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저 남한의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을 제거하면 남한 정권을 흔들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정권을 세울 수 있다. 또는 자기들이 제2의 유교를 통해서 남한을 석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0년대 들어서 이 1, 2, 4군 부대라고 하는 특수 부대를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고,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산하에 1, 2, 4군 부대를 창설한 것, 오로지 대남 침투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 게릴라 부대였다. 1, 2, 4군 부대원들은 수개월 동안 야전 생존 훈련, 산악구보 등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 훈련이 아주 강합니다. 특수 훈련인데, 이 부대가 앞으로 대한민국 후방을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모든 군대와 모든 산업시설을 장악하는 이런 특수 임무 부대입니다. 암살 지령을 받은 북한 무장공비 31명은 1968년 1월 17일 오전 개성을 출발. 미군과 육군의 감시를 피해 철책을 뚫고 17일 자정에 휴전선을 통과했다. 철저한 위장과 은밀한 야간 사냥, 누구도 이들의 침투를 눈치채지 못했다. 국군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장도 내가 위장으로 하사, 이름은 김창수 이름을 가명을 하고, 얘가 침투하면 밤에 침투하죠. 그러나 잠복고 이거 초소가 있지만 그건 모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남한 침투에 성공한 공비들은 임진강을 지나 1월 19일 경기도 파주 삼봉산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만 산에서 나무를 하던 우시 사형제와 마주쳤다. 나무 하다 말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야 하고 이렇게 불기래요. 술탄 여기 달고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개일군 같으면 간첩이야. 사람과 마주치면 곧바로 죽이는 것이 그들의 원칙. 그러나 공비들은 사형제를 죽이는 대신 포섭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북에서 혁명을 왔다. 이제 곧 우리 남조선 해방된다. 우리가 신고하면 너를 죽여버리겠으니까 그들이 이게 시계도 주고 포섭하고 이렇게 우리 사람을 만들었죠. 공산당 입당시키고. 그러나 풀려난 형제들이 다음날 군부대에 신고하면서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국군은 진로 방향을 예측해 수색 포위망을 몇 겹으로 쳤다. 그런데도 이들의 행적은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무기 투정 식탄 350발, 수탄 14발이에요. 딱 20kg입니다. 이거 들려먹어 1시간 12km. 중무장을 한 채로 시간당 12km를 이동하는 강행군으로 일찌감치 포위망을 벗어난 것이다. 31명의 공비들은 야간 산행만으로 진관사 계곡을 지나 1월 20일 밤에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다다랐다. 북한을 떠난 지 불과 4일 만의 일이었다. 이제 청와대 침투를 목전에 둔 상황.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다. 어두운 밤 눈 덮인 산을 더 타다가는 계획된 시간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침투 루트를 도로로 변경, 자하문 고개까지 진입한 순간 공비들은 경찰과 마주쳤다. 창원중학교고 여기서 그러니까 시간이 그때 몇 시라고 했죠? 그때 68년도 1월 21일 날에 아마 10시 반 정도. 이게 종로 관할이거든. 종로 경찰서 관할이에요. 종로 경찰서장 지금 돌아간 최기 서장이 여기서 만났거든. 순경 두 사람하고 만났다고요. 그러면 지 사복을 했거든. 안에도 만장무장 우리가 바바리 코드 입었는데 오반에 뭘 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분이 오발에 제낀 거야. 그 무기가 나오니까 그때 총조장 함대가 뒤에 섰고 대원들 뒤에 다 서는데 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각과 동시에 벌어진 총격전.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그 자리에서 최규식 서장은 총상으로 숨지고 말았다. 당황한 무장공비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가 투입됐고 북악산 곳곳에서 벌어진 교전 끝에 공비들은 모두 소탕됐다. 당연히 이들의 대통령 암살 임무도 실패였다. 당시 가장 큰 교전이 일어났던 곳은 북악산 호경암. 이게 호경암. 아 여기가. 이게 총알자 그. 1인 총알 맞으면 살겠어? 바위엔 48년 전 치열했던 교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날의 흔적은 유일한 생존자에게도 결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버렸다. 청와대를 습격할 목적으로 침투한 김신조의 30명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본인의 이름이 싹 써 있잖아요. 네. 김신조. 네. 그 감회가 어떠세요? 내가 그 뭐 혼자 살았으니까 하나 증인 아닙니까? 국회가 도발한 내가 한 사람 증인이니까 또 한편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조금 괴롭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청와대 습격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는데요. 당시 북한 방송에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열렬 청년들이 김일성 수령의 교시를 받고 들고 일어나 욕적 박정희를 습격했다라고 말이죠. 그때 전 10살에 불과했지만 당시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북한 최고의 인기 프로였던 남쪽에서 온 편지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 사건을 드라마로 만들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로 인해 1.21 사태는 북한 주민들도 대부분 잘 알고 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신조 씨를 만나 진실을 직접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자신들이 보낸 전투원들의 시신조차 받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김일성은 왜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지시한 걸까요? 1962년 북한 정권은 3대 혁명 역량을 강화하면서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합니다. 전민무장화, 전국여세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라는 기치로 제2의 6.25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북한은 남한에 비해 군사력과 경제력이 모두 앞섰던 때입니다. 1964년 당시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194달러였고 한국은 107달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군사력도 한국보다 북한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계속되면서 북한의 경제는 더디게 성장합니다. 동시에 국경을 맞댄 중국과 소련이 크고 작은 분쟁으로 다투면서 북한 또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한일 수교, 월남 파병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면서 국력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였던 거죠. 이런 이유로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남한 내 폭동을 유도하기 위해 게릴라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1967년 3월 인민무력부 전신인 민족보위성 정찰국에 창설된 124 군 특수부대입니다. 부대원들은 열성당원 출신의 엘리트들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작원들과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총각이어야 한다는 것, 즉 임무 도중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특수 게릴라 부대까지 만들어 대남 도발을 감행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한반도 안보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1.21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은 병력을 증강하기 위해 250만 명 규모의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고 신분 위조를 막고 간첩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휴전선 하면 떠오르는 155마일의 철책선. 원래는 목책이었지만 바로 이 시기를 지나며 높이 2m가 넘는 철책 방어선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북한 전투원들의 공작 침투는 방어 태세가 강해진 육상보다는 경계가 느슨한 해안 침투로 달라지게 됩니다. 강원도 평창의 어느 산골 마을. 무장 공비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승복 어린이도 그때의 희생자다. 여기 이제 그 이승복이네 살던 집인데 다 이렇게 이제 살았거든요. 여기 이제 요양간이고. 예. 방이 되게 좁네요. 예, 좁죠. 이건 뭐 다 초가 한 칸이잖아요. 이 산골 마을은 과연 어떤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1968년 11월 평화로운 산간 마을은 긴장감으로 뒤덮이게 된다. 같은 해 1월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 침투했던 북한의 124군 부대를 울진 삼척의 산간 마을로 다시 침투시켰기 때문이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해방촌을 구축하는 임무였습니다. 이들이 그 선택한 마을들은 대부분 태백산맥 그 산악지대에 있는 그 이른바 화전민 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전민 부락이라는 것이 그 어떤 시내 마을들과 동떨어졌고 마을 가구 수도 굉장히 좀 작은 규모였죠. 너희들을 곧 해방시켜 줄 테니까 우리의 편에 서라. 노동당 입당 원서를 내보이면서 입당을 하시오. 침투에 성공한 무장공비들은 곧바로 마을을 점령, 김일성 찬양을 선동했고 이에 불응하는 주민들은 가차없이 대검으로 찔러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무장공비의 난파는 1968년 10월 30일부터 3차례에 걸쳐 아무도 모르게 진행됐다. (120명이나) 되는 인원이 대한민국 깊숙이 들어온 경로는 바로 해안이었다. 무장공비들은 특수정을 이용 30명씩 2차례에 걸쳐 해안에 상륙했고
세 번째는 무려 60명이 상륙했다. 이건 뭐 무장공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이건 거의 대규모 특수부대의 전면적 침투라고 볼 수 없는 무장공비 침투의 차원을 넘어서 버려요. 사건 발생 4일 만에 상황을 보고받은 대간첩대책본부는 강원 정선 영월 삼척지구에 일종 사태를 선포했다. 포위망을 구축하고 소탕작전에 돌입한 결과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상포했다. 이로써 2개월간의 소탕작전이 종료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북한의 해안 침투는 계속됐다. 주업 선박으로 위장한 북한의 간첩선이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해안 침투를 강행한 것이다. 60, 70년대 남한에 비해 해군력이 앞서던 북한은 간첩선을 이용한 해상 침투를 끊임없이 시도했다.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의 간첩선은 회전식 로켓포를 장착했고 두 개의 고성능 엔진을 달아 빠른 침투가 가능했다. 북한은 이뿐 아니라 해안 침투용으로 반잠수정까지 이용했다. 남측의 이제 경계가 강화되고 어떤 몇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또 그런과 동시에 어떤 해상 침투의 수단도 같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뭐 잠수정이나 어떤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또 새로운 루트로서 해상 침투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대한민국 해상에서 활기를 치고 다닌 북한의 반잠수정은 부산 다대포에 출현하기도 했는데 이곳 주민들은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북방TV에서 나왔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지. 요 바다. 저쪽 바다로 이제 들어가. 아, 바다 있습니까? 네. 바다 그래야 여기로 쭉 이제 들어가는 거지. 마을 주민들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지만 이곳은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하민준 씨는 그날의 치열한 접전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다대포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고정간첩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우리 국가 기밀이라든가 어떤 산업의 기밀에 대한 어떤 첩보를 많이 입수한 거를 이북으로 보내는 그런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대포에 도착한 반잠수정은 2명의 간첩을 내려놓은 후 귀환을 시도했고 남겨진 2명의 간첩은 개포를 지나 백사장으로 침투해왔다. 이제 바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횟집이 이제 쭉 이렇게 있었고 접선 장소가. 그래서 얘들이 여기서 상륙을 해가지고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 여기는 초소가 있으니까 여기는 못 갈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잠수정에서 내려 잠수복을 입고 해안가로 헤엄쳐오는 것은 수월했지만 초소와 목책으로 가로막힌 길을 넘어서기란 만만치 않았다. 결국 우회했던 간첩들이 매복해 있던 우리 군과 마주하게 됐고 곧바로 육탄전이 이어졌다. 동시에 귀환하려던 잠수정은 해군에 의해 폭파됐다. 정확한 전략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작전이 성공했지만 하민준 씨의 기억 속엔 숨가쁘게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 전축남이는 위기의식에서 수류탄을 갖다 깠죠. 까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거를 잡은 거야, 이렇게 두 손으로. 한쪽 손을 갖다가. 그걸 같이 이제 합세해서 이제 진압을 하고 자갈을 물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전축남이하고 이상기 두 사람을 생포를 하게 된 거지. 그 당시 생포된 전축남과 이상규가 밝힌 침투 목적은 국가 주요 시설 파괴. 북한 정부는 왜 그런 지령을 준 것일까? 80년대에 북한에서 대단히 배가 아플 시기였죠. 왜냐하면 한국이 산업화 고도화가 성공을 하고 이제 경제 수준도 올랐으면서 이른바 이제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 시작해요. 서울에서 열릴 대규모 국제 행사 88 서울올림픽. 남한 내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 뻔했기에 북한은 이를 저지해야만 했던 것이다.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은 없다는 걸 세계에 알려주고 싶어요. 이제 한국에 대한 그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면서 불안을 조정하려고 하죠. 그러면 국제사회가 한국이 아직도 군사적으로 위험한 지역이라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커다란 국제 행사가 한국에서 열릴 수 없죠. 이런 걸 노렸거든요. 그동안 무장공비들의 침투 경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휴전선을 넘어 육로로 들어오거나 고기잡이 호선을 이용해 해안으로 침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1.21 사태 이후 우리 군의 휴전선 방위 태세가 강화되면서 북한은 육로 대신 수중 침투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결국 70년대부터 북한에 인접한 동해와 서해를 비롯해 머나먼 남해안까지 무장공비의 침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엔 북한이 공들여온 수중장비가 한 몫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30년 앞선 1963년에 이미 소련으로부터 1,400톤 규모의 잠수함을 도입해 일찍부터 수중 전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간첩선도 처음에는 고기잡이 배나 고무보트 수준이었지만 기술력을 축적하면서 쾌속종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경찰 경비종은 20톤급의 10노트 속력 수준이었던 반면 간첩선은 30톤에서 70톤급의 최대 35노트 속력을 갖고 있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도 함정 건조 계획을 세우고 경비함도 배치하며 해안 경비를 강화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서울올림픽 등 국제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자 무장공비들은 보다 공격적인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경북 월성과 울릉도, 부산 다대포 등에서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기관 시설들을 폭파시키는 임무였습니다. 사회 혼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국제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의도였던 것이죠. 당시 북한은 은밀한 잠입을 위해 대남 침투용 수중 장비까지 개발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다대포 사건 때 사용된 반잠수정은 해안 가까이 잠수 운항할 수 있도록 수중 추진기를 장착했고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장공비를 이용한 북한의 수중 침투 도발은 90년대에도 계속됐습니다. 1996년 9월 온 국민을 혼란에 휩싸이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강릉 안인진이 앞바다에서 북한의 잠수정이 발견된 것이다. 곧이어 무장공비의 침투 흔적이 발견됐고 국지도발 경계태세의 최고 단계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대대적인 공비 소탕 작전이었다. 심각한 군사도발 행위임이 분명하며 앞으로 제2, 제3의 군사도발을 겨냥한 전투 정찰 행위로 분석됩니다. 동해안에서 또 북한 잠수정이 발견됐습니다. 간첩선 격침 소식입니다. 우리 어선 그물에 걸린 북한의 반 잠수정은 80년대 간첩선과 반잠수정을 이용해 침투를 계속했던 북한. 하지만 90년대 우리 해군력이 상승하면서 북한은 다른 침투 수단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잠수정이었다. 간첩선도 이제 계속해서 격침이 당하고 그러니까 90년대에는 벌써 또 잠수정을 통해서 침투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시 침투한 26명의 무장공비 중 생포대 유일한 생존자로 남은 이광수 씨. 그에게 당시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네, 종참모 이하에 정찰국이 있습니다. 정찰국 해상 침투부대에 있었죠. 북한 해군에서 생활하면서 어뢰를 다뤘는데 이후 전양의 해군 교육사령부 정훈 안보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광수 씨. 그가 과거에 받은 간첩 훈련은 상상을 넘어섰는데 수영을 20km까지 했었거든요. 조류가 흐를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몇 도 방향으로 가면 얼마큼 흘러내릴 것이다. 그거 다 타산도 해야 되고 잠수복 입고 물속에서 10시간 가까이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던 그는 승조원 임무로 공작조를 안전하게 침투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잠수정에 올라탔다. 26명인데 거기에는 그 감시하는 사람 있고 승조원이 있고 그다음에 안내조가 있고 그다음에 공작조가 있죠. 이렇게 4개 부류가 됐어요. 그가 탄 잠수정은 14일 함경남도 퇴주항에서 출발, 해상 북방 한계선을 넘어 다음날 밤 강릉에 도착했다. 강원도 강릉 가서 부대들이 위치, 하다부터 잠복초소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와야지만. 잠수정 내부에서는 총 374종 4,380점의 유류품이 발견됐다. 수류탄과 권총 등 무기류와 사진기, 망원경 등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물건들. 과연 이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원래 계획했던 목적은 공군기지 정보를 이제 입수하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그 군사 정보를 입수하고 그런 목적으로 갔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잠수함이 자초하게 되면서 군사적 정찰을 마친 무장공비들은 북상하려 했지만 잠수정의 좌초로 해상 복귀가 불가능해졌다. 이후 배를 버리고 육상 복귀를 위해 강릉 해안으로 침투하게 된 것이다. 강원도 일대에서 군복무 중이었던 장병들은 일제히 무장공비가 은구한 강원도 산지로 투입됐다. 저희 부대가 이제 이사단 17년대에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출동 명령을 받고 작전에 출동을 해서 약 40일 넘게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1996년 9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된 수색작전. 북한 무장공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더 깊이 숨었다. 그 군인들 쫙 올라오게 되면 저는 뭡니까? 이런 땅굴 같은 데 였습니까? 하수도 같은 이런 그 관이 있잖아요. 응? 거기에 들어가서 앞에는 그 풀로 딱 막아놓고 응? 못 보게. 우거진 수풀과 돌로 이루어진 험준한 산지에서 돌발 상황에 특화된 무장공비를 잡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인 9명, 경찰과 예비군 각 1명 등 11명이 희생됐다. 그런 험준한 지역이다 보니까 한두 명의 숙달된 이 전투원을 추적하기에는 대단히 참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긴 전투 끝에 침투한 무장공비 26명 중 24명이 사살됐고 1명이 도주 그리고 1명이 상포됐다. 수색작전이 진행되고 있던 그 시점, 판문점에선 군사정전회의 비서장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북한은 회의에서 잠수정과 승조원 송환을 요구했고 우리 측의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해 12월 이례적으로 잠수정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 사망한 24명의 시신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됐다. 김정일 시기에 들어오면서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가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규군 위주로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잠수정으로 호시탐탐 침투를 노렸던 북한.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상어급 잠수정은 20년이 흐른 지금도 통일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길이 23.5m, 폭 3.7m의 325톤급인 이 잠수정은 잠수 및 부상 속도가 빨라 비정규전이나 특수공작에 주로 이용됐다. 선체는 플라스틱을 사용해 레이더나 음향 탐지기로 탐지하기 어렵고 어뢰 4발과 기뢰가 무장돼 있는 잠수정이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의 숫자를 우리가 한 70여 척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로미오급 잠수함을 한 20척 정도 보고 있고요. 실제 상어급 잠수함을 한 40여 척 정도로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통한 무장공비의 침투는 달라지지 않았다. 98년엔 속초와 여수로 이어졌고 이후 다른 형태로 지속됐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자세일 것이다.
1990년대는 각종 경제협력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면서 나름의 평화 무드가 형성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은 상호급 잠수함을 동원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벌였습니다. 또 98년은 햇볕 정책과 고 정주영 회장의 서대 방북 등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좋아지던 시기였는데 이때도 북한은 어김없이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을 자행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북한은 한결같은 도발을 자행한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시 북한의 시대상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군에 시달리면서 수십만, 아니 그 이상이 굶어 죽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94년 제가 망명할 당시 최고 상류층들이 모여 살던 평양에서조차 배급을 제대로 못 줄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김정일은 체제 불안을 겪게 되죠. 김정일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 했고 그때 선택한 카드가 바로 도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빈번하던 무장공비 수중 침투 도발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눈에 띄게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우리 해군력의 발전입니다. 우리 해군은 1990년대 중반 대양 해군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강력한 함정과 부수 장비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열상 감시 장비를 활용해 반 잠수정을 포착하는 등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몇 차례의 실패 후 해안을 통한 무장공비 침투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것을 북한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북한의 침투 도발이 사라진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2000년대 이후 간첩과 무장공비가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에는 간첩 체포와 동시에 간첩 장비 매설 장소, 즉 드보크에서 그들만이 통신 장비나 암호문 등 다양한 물증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간첩들은 그런 재래식 통신 장비 대신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지령문과 보고문을 작성한 후 국내 수사망에서 자유로운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운익하는 것이죠. 이제는 간첩을 눈앞에 두고도 중거부적으로 잡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수많은 간첩들이 침투해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포섭작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흥 하고 폭음이 들리더만은 물기둥이 한 10몇 메터 이렇게 확 일개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 규모예요. 은밀하게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우리 후방으로 침투시키기 위해서